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추적해 여성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 그러나 어느 가구에 갇혀 있는지 알 길이 없자 112 상황실 직원이 친구인 척 여성에게 전화해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실종 여성을 무사히 구출한 사건을 사건 만당에서 알아봅니다. 납치된 여성을 구조한 사건입니다. 일단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좀 재구성을 해볼 텐데요. 총 3통의 전화가 이 여성에게 걸려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는 누가 건 건가요? 그러니까 납치당한 여성이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이 아는 동생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12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네. 이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이 구조 작전을 펼쳐나가는 과정인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1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날이죠. 20일 토요일 날 밤에 이 피해 여성이 가해자가 되겠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술자리는 이어졌었고 집으로 유인을 해 갔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날 오전에 이 10시쯤에 범행이 일어나게 되고 감금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납치된 여성과 관련해서 3통의 전화 중에 첫 번째 전화는 아는 동생이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 뒤에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 전화가 또 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3분에 112에 두 번째 전화가 오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고 내용을 살펴다 보면 딸이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방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니 딸을 제발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막을 파헤쳐 보니까 피해자가 그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한 뒤 바로 본인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그 아버지가 112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는 아버지가 한 건데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전화 두 건의 신고 전화 속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고 이 여성이 납치가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납치 사건이 무섭잖아요. 이 납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운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혹시 다 들으셨을 겁니다. 크리티컬 아워라고 크리티컬 아워. 그러니까 납치 또는 실종된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이 구조하는 시간, 적정한 시간 72시간으로 잡고 있어요. 일종의 골든 타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사건 사고 같으면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네. 이런 이 범죄 관련돼서 실종 납치 관련된 게 크리티컬 아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72시간이 넘으면 그 납치되거나 실종된 사람이 생존하는 확률이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찰 입장에서는 납치 사건은 경찰은 코드 1에서부터 코드 4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현장 출동 요령 중에서 코드 제로예요. 코드 제로가 뭐냐면요. 그 직원들 전 직원 100% 이상을 다 동원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나가는 걸 코드 제로라고 해요. 그래서 납치 사건은 코드 제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다 나가는데 그러면 이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했더니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뭐 이 모든 경찰 가용 경력이 전체 가가지고 아파트 주변을 에워쌌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 아파트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 어느 방실에 그 여성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아마 난관에 일단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집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현실에서도 그런 아닙니다. 그게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보셔서인지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지국 그 반경을 그려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뭐 300m까지, 500m까지 그 축소는 되지만 대체로 뭐 2km, 4km까지도 널리 시골 같은 데는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익산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반경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 10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는 특정을 한 거죠. 근데 1000가구가 있는 아파트면 예. 이걸 어떻게 범위를 좁혀야 될까도 굉장히 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뭐 좋은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경찰이 난감했을 거예요. 이 경우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은 경찰관을 동원해가지고 가가오 가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음.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방식이란 말이죠. 가가오 경찰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범인이 미리 눈치를 채게 되면 피납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경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한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무슨 수를 썼나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집, 어느 방에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결국 피해자가 알려줘야죠. 결국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납치범과 같이 있고 또 납치범과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도저히 경찰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입니다라고 카톡을 했는데 납치범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친구인 척 카톡을 먼저 남겼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 전에 아버지 그리고 또 본인의 친구와 통화를 했던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분리돼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경찰인 척하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평상시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 여성에게 친구인 척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전화는 이 여성에게 직접 건 전화인데 전화를 건 사람이 112 상황실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납치된 여성은 두려웠을 텐데 예, 예. 이 전화를 한 것, 이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는 112 상황실 직원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딱하게 업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12 상황실 요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제 1번이 뭐냐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여성이 밖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 범인이 옆에 있다면 옆에서 전화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리돼 있고 범인과 분리돼 있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혹시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거 모르기는 해도 친구나 이런 걸로 행세하기 위해서 여경이 했을 겁니다. 네. 여경이 이제 여성 경찰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먼저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 다음에 이제 그 유도를 한 것 같은데요.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얘기합니다.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말해주세요 하고 경찰관이 막 물어봐요. 지금 납치됐나요? 그러면 예.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그리고 이 여성이 처한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112 상황실 직원이 아주 기지를 발휘한 거죠. 일단은 이 피해 여성은 범행 이후에 그 피해를 입은 후에 안방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납치범은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야 지금 그 얼굴을 베란다 밖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휴지나 옷 같은 걸 걸쳐놔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네. 근데 이 여성이 지금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도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비밀로 구출하는 게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 아파트 세대수가 1000가구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가호 방문식으로는 이 여성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경찰의 기지로 인한 그 조언에 이 여성이 힘을 내서 이불을 베란다에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현재 뭐 편의점과 헤어샵이 보인다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편의점과 헤어샵이 보일 수 있는 각도를 이제 경찰이 계산해서 보니까 이불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집을 특정을 하고 들어가서 이 여성을 구출을 했고요. 다행히 그 아버지가 신고한 시간으로부터 40여 분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이제 강제로 문을 개방했죠. 이런 경우는 문 두들겨 가지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제 개방하고 급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습하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이제 아마 여성은 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은 뭐 이 경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납치한 뒤에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은 뭐 감금죄 하나는 명백하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중간간죄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했었다면 이제 강간죄가 해당이 될 텐데 그거는 이 사람의 행위 태양에 따라서 범죄 양태가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아예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죄질은 굉장히 안 좋고 중형에 성공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